더 이상 중국의 미래는 없어요. 전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여기 중국 북경대 출신의 촉망받는 엘리트가 있습니다.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버지, 지역 공산당 간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중국의 유명 일간지 기자로 일하던 그야말로 아쉬울 것 없던 여성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행을 선언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멍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무겁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족들이 아직 중국에 있어서 모든 걸 터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일들, 제가 본 것들을 나누고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름이나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을 솔직히 알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정말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중국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아쉬울 것 없는 직업을 가졌는데 대체 왜 한국에 계약직으로 가냐며 머리에 총을 맞은 것 아니냐고도 했고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아쉬울 것 없이 잘한 건 인정합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도심 한복판, 제가 자란 집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빛나는 마천루들, 그리고 그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의 행렬. 어린 시절의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규모 요식업 체인을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지역 공산당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바쁘셨지만 제게는 항상 최고의 것들을 안겨주셨습니다. 멍인, 넌 우리의 자랑이야. 내가 뭘 하든 빛나게 해낼 거라 믿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북경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여전히 금빛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대해 들었지만 그것이 제 현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진실을 회피했던 것도 같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국의 유명 일간지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 덕에 저를 데리고 가려는 곳이 많아서 골라서 취업을 할 수준이어서 취업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첫 출근 날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사옥, 분주하게 오가는 기자들, 그리고 편집실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장 기자, 우리 신문사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라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신문사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처음 맡은 기사는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번화가의 새로운 쇼핑몰 오픈, 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 등을 다루었죠. 제가 쓴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고 친구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점점 더 중요한 기사들을 맡게 되었고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기사들은 모두 표면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화려한 성과와 발전상만을 다루었지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멍인, 내 기사 정말 훌륭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 동료 기자의 칭찬에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쓰고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순탄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전부일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때 저는 이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의문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비친 영상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 소식이었죠.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 기자, 즉시 현장으로 가야 해. 이번 홍수 상황을 취재해와. 편집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물지옥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물에 잠긴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로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끔찍한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 생생한 리포트를 데스크로 급하게 보냈죠. 그런데 돌아온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 기자, 정부의 대응과 구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세요. 피해 상황은 간단히만 언급하고요. 편집장의 지시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참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저는 결국 반복적으로 수정 지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원래 기사를 대폭 수정해서 양쯔강 유역의 홍수 상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구조 활동의 성과를 부각시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안우이성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어요.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도 사진도 결국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다. 데스크의 말에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대학에서 배웠던 언론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열정적으로 취재를 이어갔어요. 하나라도 진실을 더 알리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양쯔강 중류의 산샤댐 상황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댐 관리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초당 7만 6천 세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댐 건설 이래 최대치입니다. 관리자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이 댐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샤댐이 홍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만 통과가 되었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 자신에 대해 말이죠. 내가 이러려고 길을 쓰고 공부해 대학을 나왔던가?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피해 상황은 최소화하라라는 정부에서 내려온 언론 보도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아 쓰긴 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말하면 아예 데스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니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지만 최대한 피해 상황도 언급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명을 한다 한들 그저 부끄러운 일이죠. 기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매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보도되는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를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홍수 취재 이후 저는 중국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버블, 청년 실업, 소비 위축까지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혀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특별기획 기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파헤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보도가 가져올 위험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버블 문제를 다뤘어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상황이었죠. 저희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집 살 엄두를 못 내요. 대출받아 겨우 집을 샀다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어떡해요? 그냥 평생 월세 살기로 했어요.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체념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다음은 청년 실업 문제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어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랜디, 그러니까 눌러앉은 젊은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더군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보니 갈 곳이 없어요.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결국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청년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를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소비 위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었어요. 한때 번화가였던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죠. 작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아주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커져 이런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미 한번 홍수 취재건으로 문제가 되었기에 이런 기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낼지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고 동료들이 실직하는 꿈이었어요. 때로는 제가 체포되는 꿈을 꾸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결국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흔들리는 중국 경제의 기둥들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시리즈였어요. 부동산 버블, 청년 실업, 소비 위축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기사를 제출하기 전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기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기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미 예전에 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 살아가겠다는 것. 하지만 제 이런 노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데스크에서 단칼에 거절당했죠. 짱 기자, 이런 내용은 절대 보도할 수 없어. 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편집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게 우리 기자의 역할 아닙니까? 제 항의에 편집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그때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왕 선배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멍인, 잠깐 나와보지. 커피 한잔 하자.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왕 선배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멍인, 넌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금수저 출신이고 북경대를 나왔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야. 당에 반하는 행동은 누구에게도 용납되지 않아. 하지만 선배, 우리가 진실을 보도하는 게 말이죠. 진실? 선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란 당이 정한 것일 뿐이야. 내가 쓴 기사 같은 건 허위정보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모든 주요 언론사는 당의 선전부 직속이야.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는 검열을 거쳐. 심지어 소셜미디어 포스팅까지도 감시받고 있어.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자들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시 체계를 알아? 전국에 2억 개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얼굴 인식기술, 빅데이터 분석까지 당국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추적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범죄 예방을 위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 하지만 주된 목적은 사회 통제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장에 대해서는 늘 모호한 이야기만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당국은 재교육 캠프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강제 수용소야.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그곳에 갇혀 있어. 그들의 죄는 그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려 했다는 것뿐이야.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의 운명.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운이 좋으면 가택연금이지. 하지만 대부분은 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 실종, 구금, 고문, 심지어 강제 장기 적출까지. 설마 그렇게 잔인한 짓이 진짜일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멍인. 내가 쓴 기사가 보도된다면 넌 곧바로 반국가 행위자로 낙인 찍힐 거야.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한창 대학 입시 준비 중인 내 동생의 미래는?
선배의 말에 제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세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왕 선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해.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하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준비하는 거지. 카페를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은 허상이었고 이제야 진짜 현실을 보게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 살아갈 순 없다는 것. 하지만 제 마음의 변화와는 달리 데스크는 절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데스크에서 아예 기사 내용을 다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장 기자, 이번 경제지표 기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써야겠어. 성장률을 2% 정도 올려서 작성하게. 매번 거짓 보도를 강요하는 편집장의 지시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기자의 모습일까? 물을 세차게 틀어 얼굴을 적시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뒤지다 우연히 한국인 광고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한 신문사에서 중국 담당 기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영어 능력만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손길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 기회일까? 생각하며 광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라 그곳에서라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집에 도착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내가 정말 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고민은 오래가지 않아 제 오랜 친구 리샤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리샤는 제 고등학교 친구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죠. 퇴근 후 만난 리샤가 이야기했습니다. 멍인, 큰일이야. 중국으로 새로운 태풍이 북상 중이래. 리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큰일이야? 매년 있는 일 아냐? 제가 물었죠. 리샤는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번 홍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어. 이 상황에 태풍의 위험성을 축소해서 보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리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꿈을 꾸는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갑갑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리샤, 나도 더는 못 참겠어. 한국으로 갈 거야. 이날 집에 들어와 한국에서 뜬 취업 공고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활을 정리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부모님께 제 결심을 알렸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 내가 곱게 키워주니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데. 지금 한국에 계약직으로 가겠다는 거야?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멍이나,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어요. 부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보였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짐을 싸는 동안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기대, 슬픔, 흥분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와의 이별을 준비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품어준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오던 날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저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정신 나갔어?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너 같은 금수저나 할 수 있는 선택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은 꿈도 못 꿔. 특히 후자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금수저라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또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제게 진실을 알려준 왕 선배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왕 선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난 내가 부러워. 내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제가 존경하던 선배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조금 머쓱하더군요. 어색하게 웃는데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를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과감한 탈출을 하는 것. 넌 이것만으로도 좋은 기자야. 한국에 가서 중국의 진실을 많이 보도하고 중국 사람들에게도 현실을 보게 만들어줘. 넌 할 수 있을 거야. 행동하는 멋진 내 후배를 응원해. 왕 선배의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의 응원에 힘을 얻은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꼭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배님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베이징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표지판들,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과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서 계셨죠.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가 될 수 있겠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야.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공항을 빠져나오며 한국의 첫 공기를 마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고층 빌딩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편안함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중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유학을 갔던 제 친척 동생이 한달음에 마중을 나와주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문득 중국에서는 늘 주변을 경계하며 말을 조심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야기하고 거리낌 없는 삶. 단 하루 만에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어요.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었죠. 익명 SNS 앱을 열고 조심스럽게 글을 썼어요.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 놀라운 기술 수준, 그리고 문화산업의 힘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죠.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댓글을 열어봤는데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악성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넌 배신자야. 한국에 가서 뭘 배웠길래 이런 소리를 해? 조국을 모욕하는 내 글을 보니 역겹다. 마치 폭풍우 속에 휩쓸린 것 같았어요.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해명하려고 댓글을 달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중국의 장점을 모르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비교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먹는 거야.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줘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눈과 귀가 가려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익명인데도 이렇게 알아서 자체 검열이 되니 중국의 언론은 발전할 수 없겠죠. 저는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 걸까요? SNS의 반응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분간 중국 생각은 하지 않고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닫고 샤워를 했어요. 씻고 나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제가 변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의 중심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과연 2년 후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SNS에서 봤던 그 악플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쓴 기사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우선 한국어부터 열심히 배울 생각입니다. 일을 할 때 영어로 소통하면 된다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6개월 안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도록 1년 안에는 업무에 지장 없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년 후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꿈을 꿔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요.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진 언론인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중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꼭 찾는 것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 선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도 충분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날, 저는 새 회사에 출근해서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저의 출발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한국이 낯설지만 잘 적응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감동저장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 트래블 키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선물용 구성으로 부담 없는 가격, 누구나 좋아할 고급스러운 향으로 구성된 트래블 키트입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에르메스의 상징적인 향을 담은 선물로 주는 분과 받는 분 모두 품격을 높여보세요. 에르메스의 헤어 바디용품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강력 추천.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